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네, 화학 반응의 한 장면인데 이렇게 많은 열이 나는 그런 화학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풍선 안에다가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를 2대1로 섞어뒀어요. 그리고 불을 붙였더니 이렇게 많은 열 에너지, 빛 에너지를 내면서 반응을 하죠. 그 결과 물이 만들어지거든요. 물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중학교 때 배운 바로는 화학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았다. 그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된다 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질량이 보존이 될까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이론적으로 반응 전의 질량이 더 큽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측정이 안 돼요. 왜냐면 질량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너무너무 작아서 측정이 불가능해서 그렇지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이 있다? 그러면 반응 전의 질량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게 다 뻥이라는 말인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 가지 예시로 한번 살펴보죠. 여기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이렇게 분열을 해요. 크립톤과 바륨으로. 그리고 중성자도 몇 개 나옵니다. 이 과정을 이제 반응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선 이렇게 빨간색으로 친 이 부분의 숫자 92는 우라늄의 원자 번호를 의미해요. 원자 번호는 다른 말로 하면 양성자의 수입니다. 양성자 수가 다르다? 그건 우라늄이 아니에요. 다른 원소입니다. 우라늄은 92다. 그리고 위에 있는 235는 뭐냐면 얘는 양성자 수에 중성자 수를 더한 숫자다. 이거를 원자량이라고 하죠. 중성자 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 숫자에다가 양성자의 숫자 92를 빼주면 중성자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살펴보면요. 이 개수가 안 변해요. 반응 전에 양성자의 개수를 보면 92개죠. 92개. 반응 후를 보면 역시나 92개. 그렇죠? 반응 전에 이 중성자와 양성자 개수를 다 합치면 236개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요 n으로 되어 있는 거는 중성자를 의미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살펴보면 다 더했을 때 역시나 236이 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라늄이 분열을 해도 우라늄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쵸? 그런데 여기서 질량을 좀 측정을 해보면 이상한 일이 좀 생깁니다. 자, 반응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반응 전에는 질량이 되게 복잡해요, 숫자가. 근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걸 더했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온대요. 그리고 반응 후에는 얘네들의 질량을 각각 다 더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이 질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똑같은데 변함이 없는데 질량 차이가 생겼다. 이게 뭔 일이냐? 그렇죠? 이 차이를 계산해 봤더니 요만큼이 나와요. 요거는 퍼센트로 0.08%. 뭐 이 숫자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차이가 있더라. 그럼 이건 뭐야? 질량 어디로 갔죠? 질량? 그 범인을 좀 찾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이 에너지. 이 에너지가 질량이 에너지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아인슈타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해본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큰 에너지를 사라진 질량으로 나눠주면 뭐 질량은 엄청나게 작고 에너지는 엄청 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엄청 크겠죠. 그쵸? 근데 그 숫자가 갖는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숫자가 바로 무엇이냐? 광속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쵸? 얘를 한 줄로 바꿔보면 이렇게 아주 유명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기합니다. 그쵸? 에너지가 질량이래요. 이 C의 제곱은 어차피 상수니까 결국은 에너지와 질량이 비례한다는 건데 이 식의 이름이 뭐냐?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는 MC 스퀘어라고 불리는데 이 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를 표현할 때 모든 에너지를 다 MC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대요. 이 우라늄이 이 분열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그 열 에너지가 뭐 동력 에너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아니 다른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다 E는 MC 스퀘어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수소 원자핵이 6개가 있습니다. 이 원자핵들을 한번 합쳐볼 거예요. 이번에는 핵 융합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이 2개씩 반응을 하면 중수소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양성자가 파란색, 이 파란색은 중성자거든요. 중성자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바뀌면서 중성미자와 양전자가 동시에 튀어나옵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또 나머지 수소 원자핵과 반응을 하면 헬륨 3 원자핵이 돼요. 이 헬륨 3은 헬륨의 동위원소인데 이 중성자가 하나 부족한 헬륨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얘네들이 또 반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헬륨 원자핵이 완성이 되는 거죠. 수소 원자핵 2개 나오고요. 어차피 수소 원자핵 2개는 그냥 과정 그 중간에만 쓰였을 뿐 처음과 나중을 보면 결국 안 쓰인 거죠. 그쵸? 그러면 실제로 반응한 이 수소 원자핵 4개와 헬륨 원자핵의 이 질량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수소 원자핵은 뭐 이런 숫자가 나와요. 4.0292. 그리고 헬륨 원자핵은 4.001호.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차이가 있다. 질량이 사라졌다. 이 얘기죠. 그 질량 어디 갔느냐?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죠. 표를 하나 봅시다. 이 그래프를 한번 이해해 볼 건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 철이 제일 아래에 있죠. 이 철이 제일 안정적인 그런 원소라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우라늄이 이 철이 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분열을 해요. 분열을 하는데 이때 에너지를 계속 버리죠.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핵 분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수소 쪽을 보면 왼쪽에 수소는 철이 되려면 계속 합쳐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수소도 철이 되기 위해서 계속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핵 융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핵 반응에는 이렇게 핵 융합과 핵 분열이 있고요. 결국은 철이 되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융합하거나 분열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방출되고 질량이 결손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라늄은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라늄은 동위원소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자연적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우라늄이 이 2가지예요. 235 우라늄, 238 우라늄. 뭔 차이냐? 이 우라늄을 구성하고 있는 중성자의 개수가 3개 차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왜 하필 우라늄이냐? 왜 우라늄이냐면 이 우라늄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거든요. 어쨌든 자연적으로 찾을 수 있는 원소라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원석입니다. 이 안에 우라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우라늄들을 분리를 해내야 되겠죠. 우라늄 분리를 하면 이렇게 노란색 가루가 나와요. 이 노란색 가루를 뭐 옐로 케이크라고 부르는데 이 노란색 가루는 사실 235 우라늄, 238 우라늄 중에 238 우라늄이 대부분이에요. 노란색 238 우라늄은 노란색이거든요. 이 안에서 235를 분리를 해내면 이렇게 회색깔 금속이 나옵니다. 이게 235 우라늄이에요. 이렇게 235만 분리해낸 것을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불러요. 238 우라늄이 제일 많죠. 한 99.3%. 그리고 235 우라늄이 0.7%. 되게 적어요. 이 많다는 얘기는 238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 반응성이. 근데 235가 적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야. 아주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다는 얘기예요. 이 235 우라늄이 바로 이 우라늄을 이용한 발전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원료가 됩니다.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238 우라늄, 235 우라늄. 뭔 차이일까? 중성자를 충돌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크립톤과 바륨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냐? 이때 발생하는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요. 238 우라늄은 중성자가 하나 나오고요. 235 우라늄은 중성자가 2개 또는 3개가 나옵니다. 이 3개가 나올 때가 되게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이 튀어나온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과 또 반응을 하거든요. 238 우라늄은 어차피 중성자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중성자 하나 나오면 그 다음 또 우라늄 원자 하나 반응해요. 또 거기서 중성자 나오면 또 우라늄 하나 반응하겠죠. 그쵸? 반응이 차례차례 그냥 사슬 이어지듯이 일어나는데 235 우라늄은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동영상 하나 볼게요. 이렇게 충돌을 하면 여러 개의 중성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파바바박 연쇄 반응을 일으키죠. 그렇죠? 이 원리로 만든 것이 바로 이 핵폭탄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 핵폭탄이 될 수 있는 이 우라늄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발전을 해볼 거예요.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와, 이 무서운 걸 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할까? 원리는 이거예요. 238은 안정적이라 그랬고 상대적으로 235는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랬죠. 이 두 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어봉이나 경수로 중수로 같은 이런 장치들로 핵반응 속도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어봉과 경수로 중수로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원자로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노란색 막대기가 바로 제어봉입니다. 이 제어봉이 하는 역할은 중성자를 흡수를 해요. 이 우라늄이 분열하면서 만들어진 중성자들 있죠? 너무나도 많아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핵폭탄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중성자를 흡수시켜주는 게 바로 이 제어봉이고요. 그리고 이 제어봉을 둘러싼 이 부분, 경수로라고 부르는데요. 경수는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의미를 해요. 그 물을 이 중성자가 통과를 하면 물 입자와 중성자가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중성자가 느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감속시키는 원리로 경수로를 만들어서 쓰고 있죠. 결국 이렇게 제어하면서 많은 열에너지가 그래도 발생할 텐데 그 열에너지로 뭘 하냐면 별거 없어요. 그냥 물을 끓이는 거예요. 물 끓이면 증기가 발생하죠. 그럼 발생한 증기는 물일 때에 비해서 부피가 많이 팽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알아서. 그럼 증기는 이렇게 터빈을 만나면 증기가 마치 바람이 돼서 선풍기 날개 돌리듯이 터빈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럼 터빈과 연결된 이 발전기가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전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원자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터빈 구동하고 남은 이 증기는 다시 냉각해서 재활용을 하거든요. 이 냉각할 때 이 바닷물을 이용을 해요. 바닷물은 계속 공급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에 설치하는 거예요. 어쨌든 해수 펌프에 의해서 냉각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돌려서 재순환시켜서 또 다시 끓이고 또 터빈 돌리고 전기 만들고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이고요. 핵분열 말고 핵융합을 이용한 발전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인공태양 토카막입니다. 이 토카막은 핵융합을 이제 발생시키는 그런 장치인데 아직 막 실용화되진 못했어요. 이제 기술적 이제 어려움 때문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요. 1억 켈빈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2025년을 목표로 300초 구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연구해야 할 가치가 왜 있냐면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을 쓰잖아요. 근데 우라늄은 대부분 수입해서 써요. 근데 이 핵융합 장치, 그러니까 토카막에 쓰이는 이 원료는 중수소거든요. 중수소는 바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바닷물에서. 그래서 굳이 수입하지 않아도 거의 무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카막, 이 핵융합을 이용한 이 발전이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처음에 이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를 반응시켜서 물 분자와 에너지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비교했을 때 질량 차이가 생겼다 그랬죠. 이 반응 전이 질량이 더 크다. 근데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어쨌든 반응 후에 질량 결손이 이론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런데 손실된 질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할 뿐이죠. 그렇죠? 근데 손실된 질량이 작더라도 C제곱, 그러니까 광속의 제곱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잖아요. 이게 크기 때문에 이 C제곱을 곱해주면 아무리 작은 질량이라도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매우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측정 가능할 만큼요. 결국 우리가 했던 이 실험도 E는 mc제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E는 mc제곱이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우주선에 철수가 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영희가 서서 철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때 영희가 말합니다. 움직이는 철수의 운동 에너지가 크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철수는 생각이 달라요. 아니야 영희야, 나는 정지해 있어. 영희 네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관성계라면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인 거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운동 에너지도 상대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다시 철수가 말합니다. 철수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E는 mc제곱을 배웠나 봐요. 한번 봅시다. 정지에 있는 내가 가진 에너지는 E는 mc제곱이야. E는 mc제곱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희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넌 움직이고 있잖아. 네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너의 에너지는 더 커. E는 mc제곱보다 더 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 상대적이라 그랬으니까요.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들여다 봅시다. 영희가 봤을 때 이 에너지가 크게 보여야 돼요. 철수가 생각한 것보다 이 에너지가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질량과 이 C, 광속. 어떤 게 커 보이는 걸까요? 우리 광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얘기는 이 영희가 봤을 때 질량이 커져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거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그걸 관찰하는 정지에 있는 사람은 질량이 커졌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질량이 커졌네. 근데 질량이 커지면 관성력도 크잖아요. 관성력이 크다는 건 가속시키기가 어렵다는 내용이고 점점 속도를 올리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빛의 속도로 운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질량이 커졌기 때문에 가속시키기가 어렵다.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속력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질량이 커져요. 그러니까 속력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질량이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빛의 속도에는 도달할 수 없는 그래프죠. 그렇죠? 질량이 무한대가 되면 그만큼 또 가속시키기가 어렵다. 결국은 빛의 속도로 운동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5 우라늄의 원자 번호는, 그리고 양성자의 수는, 그리고 중성자의 수는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5 우라늄의 원자 번호는 밑에 써 있죠. 92. 그리고 이 92는 양성자의 수도 의미합니다. 그 중성자의 수는 235에서 92를 빼주면 되겠죠. 143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235 우라늄이 중성자와 반응을 하면 크립톤과 바륨이 나온대요. 근데 이 크립톤의 이 원자 번호와 그리고 위에 원자량이 가려져 있네요.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밑에 있는 원자 번호를 보면 왼쪽에 반응 전에 92, 양성자의 개수가 92, 오른쪽도 9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크립톤은 92에서 56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위에 있는 숫자는 원자량이에요. 원자량 반응 전에는 236, 그리고 반응 후에도 236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걸 다 고민을 해보면, 고려를 해보면 숫자가 위에는 92, 그리고 아래는 3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맞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핵 반응에는 뭐가 있죠? 핵 융합과 핵 분열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핵 반응 뒤에는 질량 손실이 일어난다. 쉽죠? 자, 그 다음 발생하는 에너지는 손실 질량에 뭘 곱한다 그랬죠? 네, 광속의 제곱을 곱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핵자당 평균 질량이 가장 작은 원소, 이거 가장 안정적인 원소라 그랬잖아요. 바로 철이죠. 철이 되기 위해서 우라늄은 핵 분열을 하고 수소는 핵 융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태양에서는 이것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대요. 태양에서는 수소가 핵 융합을 하죠. 수소 핵 융합으로 에너지 생산합니다. 다음 문제, 핵 분열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장치가 필요해요. 바로 이 중성자를 흡수하는 제어봉, 그리고 중성자를 느리게 만드는, 감속시키는 경수로가 이용된다. 마지막,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뭐가 증가하죠? 질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가속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결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결론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다. 네, 다 맞추셨나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요. 모르는 것 다시 한번 돌려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